베이징 공항 출국 게이트 앞. 문재성은 커피를 마시며 자유를 꿈꾼다. 이 게이트만 통과하면 된다. 딱 한 번만 더.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동무,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억양. 북한식 발음. 문재성의 손이 멈춘다. 커피잔이 떨린다. 중국 공안 제복을 입었지만 눈빛이 다르다. 문재성. 죽었어야 할 그 이름이 불린다. 여권 좀 보겠습니다. 공안의 손이 뻗어왔습니다. 문재성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권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는 안 됩니다. 시선을 피해서도 안 되죠. 그는 15년간 지도를 그리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거짓은 디테일에서 무너진다는 것을요. 리춘호 씨? 공안이 여권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문재성은 대답했습니다. 그가 3개월 전부터 사용한 이름입니다. 중국 동북 삼성에서 흔한 조선족 이름이죠. 실제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2015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브로커가 그 신분을 구해왔고 문재성은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죠? 라오스입니다. 비엔티안. 문재성은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업 상담이 있어서요. 무슨 사업입니까? 농산물 수출입니다. 제가 옌벤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공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너무 천천히. 문재성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검문이라면 진작 끝났어야 했어요. 리춘호 씨, 혹시 북한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그 질문에 문재성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리춘호의 신분으로는 북한 방문 기록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였어요. 없습니다. 조선족이긴 하지만 북한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공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우리가 받은 정보에는 당신이 최근 신의주를 다녀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재성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의주 그가 2년 전 마지막으로 밟았던 북한 땅. 하지만 그건 문재성으로서 간 겁니다. 리춘호가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신의주에 간 적이 문재성 동무. 그 순간 두 번째 공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호칭에 문재성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동무라는 단어. 그것도 정확한 함경도 사투리로. 연극은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두 번째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리춘호가 아닙니다. 리춘호는 3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문재성, 조선인민군 지형정보국 소속이었던 지도 제작자. 문재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리춘호의 신분은 완벽했습니다. 사망 기록도 덮었었고 모든 서류도 새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브로커는 중국 공안 내부에 연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셨나 보군요. 첫 번째 공안이 여권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찾아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이름이 다시 살아났어요. 정확히는 3일 전부터 북한 보위성에서 공식 수배령이 내려왔습니다. 문재성, 44세, 지형정보국 소속,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1급 수배 대상. 문재성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지낸 인연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누군가 그를 다시 살려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의 이름을 다시 활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지금 당장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우리 중국 정부는 북한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으니까요. 문재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송환.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남자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당신이 15년간 만든 지도, 그 안에는 북한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군사시설,
밀수 경로, 자원 이동 경로 당신은 그걸 다 알고 있죠? 저는 이미 그런 건 다 잊었습니다. 문재성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거짓말. 첫 번째 공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도 제작자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요. 당신은 지도를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새긴 거예요. 그게 당신의 가치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 문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중국 공안이 아니군요. 두 남자가 동시에 표정을 굳혔습니다. 중국 공안이었다면 이렇게 조용히 회유하지 않습니다. 바로 체포했겠죠. 그리고 동무라는 호칭을 쓸 리도 없어요. 문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들은 보위부 요원이군요. 중국 공안 제복을 입고 있지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앞서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역시 문재성 동무답군요.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공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진짜 중국 공안은 그들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은. 남자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분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고할 예정이거든요. 북한 탈출자가 가짜 여권을 쓰고 환승 구역에 있다고요. 문재성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함정. 그들은 그가 공항에 올 걸 알고 있었고 정확한 시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20분.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20분 안에 결정하세요. 우리와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인지. 당신들과 함께 간다는 게 그게 대체 뭡니까? 평양입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돌아가야 해요. 문제는 죄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협력자로 갈 것이냐입니다. 문재성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협력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가진 정보를 팔고 목숨을 부지하라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을 그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성 동무,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하지만 그 순간 문재성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환승구역 건너편 CCTV 카메라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은 계속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찰칵. 문재성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요.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대체 누가? 그리고 왜? 10분 남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문재성은 여전히 건너편에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이쪽을 촬영하는 사람. 평범한 여행객 복장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죠. 그 순간 문재성은 결정했습니다. 화장실 좀 가도 되겠습니까? 두 요원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바로 그때 문재성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집어든 척하다가 갑자기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첫 번째 요원의 얼굴에 쏟아졌죠. 뜨거워. 저놈 잡아라! 요원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문재성은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환승구역을 가로질러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출국 게이트 반대 방향으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잡아! 저 사람 잡아! 하지만 문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 지형정보국에서 일할 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공간을 읽는 법, 어디로 도망쳐야 하고 어디가 막다른 길인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능력, 화장실 방향, 아니 그 너머 직원 전용 통로가 있을 겁니다. 공항은 결국 하나의 구조물이고 모든 구조물에는 뒷문이 있으니까요. 문재성은 화장실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달렸습니다.
거기 예상대로 직원 전용이라고 쓰인 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통로, 형광등 불빛,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문재성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44세의 나이가 느껴졌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숨이 차지 않았을 텐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문재성은 달리면서 머릿속으로 공항 구조를 그렸습니다. 이건 그가 평생 해온 일이었어요. 지도 없이도 공간을 읽는 것, 이 통로는 아마 수화물 처리 구역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건너편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그 사람. 문재성은 급히 멈춰섰습니다. 따라오세요, 빨리. 남자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서울 사투리였죠. 문재성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쪽입니다. 남자가 옆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성은 그를 따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에서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그냥 지나친 겁니다. 숨죽이세요.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둘은 숨을 죽인 채 몇 분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문재성이 물었습니다. 제 소개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20분 후면 중국 공안이 공항 전체를 봉쇄할 겁니다. 그 전에 나가야 해요. 어떻게 나간다는 겁니까? 저는 출국도 못하고 입국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출국이나 입국이 필요 없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환승구역에서 나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남자는 문재성을 이끌고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마치 공항 직원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제 동료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공항시설 점검팀. 알겠죠? 하지만 저는 직원 신분증이. 남자가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공항 직원 신분증이었죠. 사진은 문재성과 닮은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성이 생명입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성 씨,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문재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전이면 그가 리추노 신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우리는 국정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해외 공작팀. 우리는 당신을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한국? 문재성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저를? 당신이 가진 정보 때문입니다.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5년 동안 북한의 모든 비밀을 지도로 만들었어요. 군사시설, 자원이동, 밀수 루트. 당신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기억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자가 문재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도 제작자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15년을 그 일에 매달린 사람은요. 당신은 지금도 머릿속으로 북한 전체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문재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정말로 잊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 지도들이 나타났어요.
도로, 철도, 항구, 광산. 모든 성과 점과 기호가 그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재성 씨,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인가, 중국에 남아서 평생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새로운 삶이라니. 문재성이 쓰게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새로운 삶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제 존재를 지웠습니다. 기록도, 가족도, 모든 것을. 바로 그래서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으로. 그때 남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 공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결정하세요. 문재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은 적국이었고 중국에서 한국은 그저 멀리 있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당신들은 어떻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안내한 브로커. 그는 양쪽에 정보를 팔았어요. 북한 보위부에도 우리에게도. 문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브로커. 그가 믿었던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겁니까? 왜 그런 짓을? 돈입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당신을 데려오는 대가로 50만 달러를 약속했어요. 우리는 100만 달러를 주었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문재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값은 100만 달러였던 거죠. 이제 가시죠.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입니까? 화물기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화물로 나갈 겁니다. 문재성은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지도를 그렸습니다. 북한의 지도를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 지도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른 채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사라졌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 문재성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엇이 될까요? 누구로 살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는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화물 컨테이너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문재성은 나무 상자들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전을 울렸죠.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74년 함흥. 문재성이 태어난 도시. 사람들은 흔히 북한하면 평양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함흥은 달랐어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화학공업의 중심지, 그리고 무엇보다 평양 출신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곳이었죠. 문재성의 아버지 문창호는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나온 화학공업 설계자였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자였죠. 북한에서 기술자는 특별한 계층이었습니다. 노동자보다 위, 당 간부보다는 아래. 애매한 위치지만 그래도 배급은 제대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더 특별했습니다. 외화벌이 부서 소속 통역.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모두 할 수 있었죠.
1980년대만 해도 외화벌이 부서는 북한에서 가장 좋은 직장 중 하나였습니다. 달러를 만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재성아, 어머니가 늘 말했습니다. 너는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된다. 보는 것보다 적게 말해야 해. 어린 문재성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학교에서는 질문에 잘 대답하는 학생이 칭찬받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머니의 통역 동기가 비판 학습에 불려갔을 때, 북한에서 아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비밀과 관련된 것이라면요. 문재성은 함흥 제1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죠. 특히 수학과 지리를 잘했습니다. 지도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선과 기호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이 녀석 지도를 보는 눈이 있네. 지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대학 가면 지질학이나 측량학을 해봐라. 하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죠.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함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장마당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성네 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학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합법적인 것도 있었고 불법적인 것도 있었죠.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성아, 이건 비밀인데. 어머니가 쌀 한 포대를 숨기며 말했습니다. 넌 굶지 않을 거야. 하지만 친구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16살 문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 앞에서 골목 친구가 굶어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문재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살아남는 쪽에 속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건 순전히 운이었다는 것을. 1995년 문재성은 김일성 종합대학 지리학부에 입학했습니다. 평양이었죠. 함흥을 떠나 처음으로 수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평양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배급이 나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 같았죠. 여기가 진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평양 토박이었죠. 너희 지방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냥 뭐랄까 부속품 같은 거지. 문재성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으니까요. 보는 것보다 적게 말해라. 대학에서 문재성은 지도 제작을 전공했습니다. 정확히는 측지학과 지형 측량, 군사적 목적의 지도 제작이었죠. 북한에서 모든 지도는 군사 기밀이었으니까요. 졸업 후 그는 군 지형정보국에 배치받았습니다. 민간 신분이지만 군 시설에서 일하는 특수한 위치. 계급은 없었지만 대우는 대위급이었습니다. 문재성 동무는 손재주가 좋군.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 친구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지게 만드는 것 같아.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문재성은 북한 전역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형도였어요. 산과 강, 도로와 철도. 하지만 점차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함경북도 나선 지역의 항구시설을 그려라. 상관이 지시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하역시설과 창고 위치를 정확하게. 문재성은 그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 항구에서 대규모 밀수 적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군 간부 5명이 처형되었죠. 이번에는 평안북도 탄광 지역을 그려라. 채굴량과 운송 경로를 표시해서 문재성은 그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 탄광의 지배인이 횡령 혐의로 숙청되었습니다. 그제야 문재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지도는 단순한 지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지도였어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빼돌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숙청의 명단으로 사용했죠. 재성아, 어느 날 아버지가 함흥에서 올라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아니? 지도를 만듭니다.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고 있어. 내가 그린 지도를 따라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다고. 문재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문재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부하면 너도 지도에서 지워지겠지. 아버지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야, 재성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지도 위에 표시된 점일 뿐이야. 그날 밤 문재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함흥에서 잘 사는 집안의 아들로, 평양대학을 나온 엘리트로, 군 기관에서 일하는 기술자로. 하지만 그 특권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린 지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직접 손대지 않았을 뿐 그는 공범이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문재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지금 화물 컨테이너 안에 있었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아닌 어딘가로 가고 있었죠. 나는 도망친 건가 아니면 쫓겨난 건가? 문재성은 생각했습니다. 평양이 아닌 함흥에서 시작된 그의 삶. 특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올감이었던 그 삶.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죠. 15년간 그린 지도들, 수천 개의 선과 점, 그리고 그 선을 따라 사라진 수백 명의 사람들. 곧 도착합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국정원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재성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는 평생 과거의 지도 속에 갇혀 살게 될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재성은 컨테이너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들어왔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정말로 다른 곳에 도착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국정원 요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문재성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유. 그에게 그 단어는 너무 낯설었으니까요. 서울 외곽의 한 안가. 문재성은 그곳에서 2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디브리핑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신문이었어요. 2012년 7월 당신은 청진항 주변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무엇이 표시되어 있었습니까? 문재성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항만시설, 창고 위치, 도로망. 그것만입니까?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지도에는 다른 것도 있었다던데요. 문재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비밀 하역 시설이 있었습니다. 공식 항구에서 3km 떨어진 곳에. 거기서는 밤에만 작업을 했습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엇을 하역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문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기였을 겁니다. 아마도 중동으로 가는. 그날 이후 질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날카롭게. 문재성은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도를 끄집어냈습니다.
15년간 그린 수백 장의 지도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장. 그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문제성 동무 긴급 임무가 떨어졌소. 직속 상관 리명철 참사가 말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지역, 구체적으로는 3호 마을 주변 지형도를 수정해야 하오. 수정이라니 무엇을 수정합니까? 그 마을을 지도에서 삭제하시오. 리 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예 없던 것처럼 만들어야 하오. 문제성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을 지운다? 지도에서 마을을 지우는 건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곳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참사 동무 그곳에는 2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질문하지 마시오. 리 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 지시오. 당장 오늘 안으로 수정된 지도를 제출해야 하오. 문제성은 할 수 없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호 마을은 무산광산 근처의 작은 산촌이었습니다. 철광석 운송 노동자들이 주로 살았죠. 그는 지도에서 마을을 지웠습니다. 집들을 지웠고 도로를 지웠고 우물을 지웠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숲을 그려 넣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작업을 마치고 나서 문제성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200가구를 직접 지워버린 것 같은 죄책감. 잘했소, 문동무. 리 참사가 완성된 지도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소. 참사 동무. 문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오. 리 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도만 그리면 돼요. 3주가 지났습니다. 문제성은 우연히 무산 지역 출신 동료를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그 동료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소문 들었어?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3호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대. 문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군대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실어갔다는 거야. 트럭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마을은 불태워버렸대. 왜 그런 짓을? 몰라. 누가 알겠어.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 그 근처 광산에서 뭔가 발견됐나 봐. 우라늄이나 그런 거. 그래서 주민들을 다 내보낸 거지. 문제성은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그린 지도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진 3호 마을 자리. 그곳에는 이제 초록색 숲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숲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200가구, 약 1000명의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날 아침 리명철 참사가 문제성을 불렀습니다. 문동무, 우리 좀 조심해야겠소. 리 참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3호 마을 건 때문에 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것 같소? 조사라니요? 그 마을 주민들 중 일부가 중국으로 도주했소. 그리고 그들이 국제인권단체에 제보를 했다고 하오. 강제 이주와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문제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요. 리 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지도를 수정했을 뿐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알겠소? 네. 하지만 문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린 지도가 그 사람들을 지워버렸다는 것을요. 2개월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리명철 참사가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게 자살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참사 동무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말이야. 동료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보이부에서 서류를 전부 가져갔대. 특히 사모 마을 관련 지도를 집중적으로 뒤졌다던데. 문재성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자신의 모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사모 마을 지도 원본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거죠. 며칠 뒤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재성 동무 리명철 참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오. 그 순간 문재성은 깨달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것을요. 리 참사가 죽은 건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을 막는 작업이 자신에게로 확대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 안가에서 보낸 2주째 되던 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문재성이 국정원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사모 마을 주민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보로는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생존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그린 지도 한 장이 1000명의 삶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선을 몇 개 지웠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학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성 씨,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문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공범입니다. 알면서도 그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문재성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진 마을.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지웠습니까? 문재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서울 안가에서의 3주째, 문재성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꿈을 꿀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 있었던 거죠. 매일 8시간씩 이어지는 조사, 머릿속 지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작업은 그를 완전히 소진시켰습니다. 오늘은 리명철 참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조사관이 새로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신의 직속 상관이었죠? 문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명철.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리 참사는 문재성보다 10살 많았습니다. 평양 출신, 김일성 종합대학 지리학부 수석 졸업. 군 지형정보국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문재성이 2005년에 처음 배치받았을 때 리 참사가 그를 맡았습니다. 문재성 동무, 여기서는 정확성이 생명이요. 첫 만남에서 리 참사가 말했습니다. 1mm 오차가 현장에서는 100m 차이요. 그리고 그 100m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당시에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달았죠. 군사 지도는 포격 좌표를 결정하고 물자 이동 경로를 정하고 작전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한 점 한 선이 모두 생명과 직결되었던 겁니다. 리 참사는 엄격했지만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완곡하게 거부할 줄도 알았죠. 이 지도는 현실과 맞지 않소. 리 참사가 한 번은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현장 측량 없이는 그릴 수 없소. 시간이 없소. 위에서 급하게 요구하고 있소. 그래도 안 돼요. 리 참사가 단호했습니다. 잘못된 지도는 작전을 그르치고 사람을 죽이요. 최소 2주는 필요하오. 그런 리 참사였기에 문재성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 더러운 시스템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12년부터 리 참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동무, 이번 작업은 빨리 끝내야 하오.
리 참사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측량은 생략하고 기존 자료로 작성하시오. 하지만 참사 동무 그러면 정확도가 알고 있소. 리 참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미안하오. 요즘 압박이 심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리 참사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를요. 사모 마을 지도 삭제 작업.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문동무, 이 작업은 극비요. 리 참사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이 지도의 존재 자체를 말하면 안 돼요. 아무에게도. 원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처리하겠소. 리 참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동무는 그냥 작업만 하시오. 문재성은 지시대로 했습니다. 사모 마을을 지웠고 리 참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은 리 참사가 가져갔죠. 하지만 2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명철 참사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자꾸 혼자 중얼거리고 밤늦게까지 남아있고 문재성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 참사의 얼굴은 날로 초췌해졌고 손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술 냄새도 자주 났죠. 어느 날 저녁 문재성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리 참사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모 마을 원본 지도. 삭제되었어야 할 그 지도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위에 리 참사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15일 사모 마을 주민 1247명 강제 이주.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한 비밀 작전. 생존자 불명. 이 지도는 증거다. 문재성은 급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리 참사가 증거를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날 밤 문재성은 리 참사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모르는 게 더 안전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일주일 후 리 참사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리명철 참사 소식 들었어? 동료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대. 문재성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살입니까? 그렇게 발표했어. 하지만 다들 알잖아. 이런 경우가 뭘 의미하는지. 그날 오후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리 참사의 사무실을 완전히 뒤집었죠. 책상 서랍도 강제로 열었습니다. 여기 있군. 보이부 요원이 뭔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문재성은 멀리서 봤습니다. 사모 마을 지도였습니다. 리 참사가 숨겨두었던 그 증거. 이 반역자 새끼가. 보이부 요원이 지도를 찢어버렸습니다. 국가 기밀을 사적으로 보관하다니. 그날 이후 리명철이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의 업적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3일 후 문재성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재성 동무, 보이부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문재성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이부 호출. 그건 대부분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보이부 조사실. 냉기가 도는 회색방. 책상 너머로 2명의 보이부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문재성 동무.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리명철 참사의 반국가 행위를 조사하고 있소. 당신은 그의 직속 부하였으니 협조해야 하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요원이 비웃었습니다. 리명철은 국가 기밀 지도를 무단으로 보관했소. 그리고 그 지도는 당신이 작성한 것이오. 문재성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작업했을 뿐입니다. 사모 마을 지도 말이요. 요원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원본이 있었소. 삭제되었어야 할 원본이. 당신도 알고 있었소? 아닙니다. 저는 원본을 리 참사에게 넘겼고 그 이후로는 거짓말.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리명철 놈이 혼자서 그런 짓을 할 리 없소. 분명 공범이 있소. 당신이겠지? 저는 정말. 신문은 6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문재성은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마침내 신문이 끝났을 때 요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재성 동무, 우리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소. 당신 행동 하나하나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보이면 다시 불러들릴 것이요. 문재성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죽는다고. 리 참사처럼 아파트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될 거라고.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우는 계획을요. 조사관님, 서울 안가에서 문재성이 말했습니다. 리명철 참사는 왜 그 지도를 남겼을까요? 아마도 양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조사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언젠가 세상이 알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심은 때로 사람을 죽입니다. 특히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문재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명철 참사는 증거를 남기려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증거를 머릿속에 담은 채 도망쳤죠.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싸우다 죽는 것과 도망쳐 사는 것 중에서. 문재성은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리 참사가 목숨 걸고 남긴 그 증거들,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살아남은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요. 조사관님, 문재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리 참사를 위해서라도.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성의 진짜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안가에서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사관이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성 씨, 실례지만 가족은 없으십니까? 결혼은 안 하셨나요? 문재성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성이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할 수 없었죠. 2012년 리명철 참사가 죽고 보위부 조사를 받은 후 문재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계획을요. 첫 번째 목표는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이봐, 문석과에 아는 사람 없나? 문재성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담배 2보루를 대가로 자신의 인사 파일을 열람했죠. 그리고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기간을 조작하고 배치 이력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이요. 뭐 하는 거야? 문서가 직원이 물었습니다. 승진 심사 준비. 문재성이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그는 소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학력 기록. 김일성 종합대학 동문회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졸업사진첩에도 잉크를 묻혔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가족이었습니다. 2014년 겨울, 문재성은 함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 문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문창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줄 알았다. 내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언제?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하지 마세요. 문재성이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막으실 겁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성아,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아버지가 문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우리는 이미 살 만큼 살았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할 것 없다. 아버지가 쓰게 웃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살아만 있어라. 그것만. 그날 밤 문재성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 조작, 자신을 호적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치 입양 보낸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죠. 이제 문서상으로 문재성은 문창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서울 안과에서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재성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관계가 없다면 영향이 적어지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가족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문재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법으로, 정확히는 서류로 움직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업무 기록 삭제. 문재성은 자신이 작성한 중요 지도들의 작성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3호 마을 지도, 나선 항구 지도, 무산 광산 지도 모두 동료들의 이름으로 돌렸죠. 그리고 사무실 곳곳에서 자신의 사진을 제거했습니다. 게시판에서, 기념 앨범에서, 신분증 사본 파일에서까지 2016년 말 거의 2년에 걸친 작업이 끝났습니다. 문재성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흐릿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기록을 찾으려 하면 일부만 나왔죠. 마치 오래된 지도처럼 곳곳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 3월 보이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재성 동무 신원 조회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소. 문재성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무엇이 이상합니까? 그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인사 기록에 공백이 많소.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근무 기록이 불명확하오. 그때는 지방 출장이 많았습니다. 현장 측량 때문에. 그래. 보이부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출장 기록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지워버렸다는 것을요. 기록을 흐릿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의심을 산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성이 말했습니다. 아마 문서가 실수일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2주 안에 정확한 기록을 제출하시오. 안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오. 그날 밤 문재성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 출장 명목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2017년 6월 문재성은 마침내 국경을 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서울 안과에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도에서 지운 거군요. 네. 문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도 제작자로서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을 지우는 것. 바로 저 자신을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문재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불빛들, 외로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죠. 하지만 그게 대가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조사관이 새 서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겠군요.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문재성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도에 없는 사람의 이름.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문재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문자유. 자유자를 쓰는 문자유로 하고 싶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문자유. 그것이 지도에서 지워진 남자가 선택한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지운 그 기록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줄은. 누군가 그 빈자리를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2017년 6월 중국 단둥. 문재성이 압록강을 건넌 첫날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시내에서 떨어진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고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났죠. 하지만 문재성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북한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3일만 기다리세요. 브로커 왕민이 말했습니다. 신분증 준비되면 연락드릴게요. 리추노 신분증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족 신분이니까 의심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그 신분으로 한 달쯤 지내다가 동남아로 나가시면 됩니다. 비용은 이미 받았습니다. 왕민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 같은 분은 귀한 손님이에요. 문재성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한 손님? 자신은 그저 평범한 탈북자인데. 왕민이 나가고 나서 문재성은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성공했다. 정말로 나왔다. 하지만 안도감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출장 명목으로 국경을 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그 후의 절차가 너무 순조로웠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문재성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이틀 후 왕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죠. 문 선생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왕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리강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서울 사투리였죠. 한국에서 왔습니다. 문재성은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무슨 일로? 당신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리강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거래를 제안하려고요. 거래? 당신이 가진 정보를 원합니다. 리강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15년간 북한에서 만든 지도들, 그 안에 담긴 모든 정보를요. 문재성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저 탈북자입니다. 특별한 정보 같은 건. 문재성 씨, 리강이 말을 끊었습니다. 군 지형정보국 소속 민간지도 제작 책임자.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북한 전역의 군사지도를 제작했고 3.5 마을 삭제 사건에 연루되어 리명철 참사가 숙청된 후 탈출을 계획했죠. 제가 틀린 게 있습니까? 문재성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국정원입니다. 리강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해외공작팀.
우리는 당신을 3개월 전부터 추적해왔습니다. 3개월 전, 당신이 브로커 왕민과 처음 접촉했을 때부터요. 리강이 말했습니다. 왕민은 우리 협조자입니다. 당신 같은 고급 정보원을 찾는 게 그의 일이죠. 문재성은 왕민을 쳐다봤습니다. 왕민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을 피했습니다. 그럼 리춘호 신분증도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리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문재성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탈출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것이었던 거죠.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리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우리 작전의 일부예요. 거부하면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솔직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협박입니까? 현실입니다. 리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북한에서 지명수배되었고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우리 없이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문재성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리강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도 때문이 아닙니다. 사진 속에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성 공문이었죠. 문재성 체포령, 혐의 국가기밀 유출 및 반역 음모, 현상금 미화 50만 달러. 리강이 읽어줬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북한 정권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표적입니다. 50만 달러. 문재성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3일 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였습니다. 리강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5배로 뛰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문재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상금이 급등했다는 건 위험도가 급상승했다는 의미였죠.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강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15년간 북한의 모든 비밀을 지도로 만들었어요. 군사시설, 밀수 루트, 자원 이동 경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권력 지도입니다. 리강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지도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빼돌리는지 보여줍니다. 그건 곧 부패의 증거죠. 당신 머릿속에는 북한 최고 위층의 비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문재성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이유를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리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서 증언하면 북한 정권의 내부 부패가 전 세계에 폭로됩니다. 그들은 그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문재성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지도를 그렸을 뿐인데 그게 정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리강이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국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당신이 아는 모든 걸 증언하면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리강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왕밍은 당신을 북한 보위부에 팔 겁니다. 50만 달러는 그에게 평생 버는 돈이에요. 그리고 보위부는 당신을 산채로 평양으로 데려갈 거고 그 후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문재성은 왕밍을 쳐다봤습니다. 왕밍은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죠. 선택하십시오. 리강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리강과 왕밍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재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강 너머가 북한이었죠. 자신이 도망쳐 나온 곳. 나는 지도를 그렸을 뿐인데
문재성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가 자신을 살렸고 동시에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50만 달러. 그게 자신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아는 비밀의 가격이었죠. 문재성은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국정원과 함께 가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국정원은 정말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함정일까요? 1시간 후 리강이 돌아왔을 때 문재성이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함흥에 있는 부모님을요. 리강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문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합니다. 문재성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그리고 북한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2017년 6월 단둥에서의 사흘째 밤, 문재성은 리강이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리춘호, 1973년생, 조선족. 문재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옌벤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2015년 3월 12일. 맞습니다. 리강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중국 동북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틈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더 정확히는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입니다. 리강이 웃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요. 문재성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신의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죽은 사람의 신분을 받았죠. 자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문재성도 아니고 리춘호도 아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리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북한 보위부는 문재성을 찾고 있지 리춘호를 찾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문재성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분명 자신인데 동시에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리춘호. 그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리춘호다. 하지만 그 이름은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리강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죠. 큰일입니다. 리강이 말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리강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브로커 네트워크에 당신 사진이 돌고 있어요. 현상금도 1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문재성은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년 전 지형정보국에서 찍은 증명사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당신을 아는 사람이 제보한 겁니다. 리강이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요. 아마도 당신이 사라진 걸 눈치챈 누군가가. 문재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자신을 팔았을까? 동료? 부하? 아니면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리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 후 베이징을 거쳐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해요. 지금요? 오늘 밤입니다. 리강이 시계를 봤습니다. 6시간 후 선양행 버스가 있어요. 거기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면 더 눈에 띄지 않습니까? 더 위험한 건 여기 머무는 겁니다. 리강이 말했습니다. 당신 사진이 브로커들에게 돌았다는 건 보위부 요원들도
중국에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그날 밤 11시 문재성은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여관을 나섰습니다. 리강과 또 다른 국정원 요원이 그를 호위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성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정하세요. 리강이 속삭였습니다. 아직 안전합니다. 하지만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공안 2명이 터미널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일상적인 검문처럼 보였지만 리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들 표정이 이상합니다. 리강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어요. 우리를 찾는 건 아니겠죠? 문재성이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리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터미널을 피해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리강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죠. 네, 플랜 B로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플랜 B가 뭡니까? 문재성이 물었습니다. 화물차입니다. 리강이 대답했습니다. 합법적이진 않지만 안전합니다. 1시간 후 그들은 외진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컨테이너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죠. 여기 타세요. 운전사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베이징까지 12시간 걸립니다. 문재성은 컨테이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상자들 사이에 사람 하나 들어갈 공간이 있었죠. 여기서 12시간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리강이 말했습니다. 버스나 기차는 검문이 있어요. 하지만 화물차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문재성은 할 수 없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강이 물과 빵을 건넸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닫혔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죠. 문재성은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문재성은 상자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게 자유로 가는 길인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어둠 속 컨테이너에 숨어서 화물처럼 운반되고 있는 자신.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재성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검문이었죠. 어디 가는 거야? 베이징입니다. 전자제품 납품하러요. 컨테이너 열어봐. 문재성은 숨을 죽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이 스며들어왔죠. 뭐가 들었어? 보시다시피 전자제품 상자들입니다. 공안이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습니다. 문재성은 상자 뒤에 숨은 채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공안이 안으로 한 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쪽 차 좀 봐. 문제 있어. 첫 번째 공안이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몇 분 후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문재성은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의 잡힐 뻔했어. 12시간의 긴 여정 끝에 트럭이 멈췄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베이징입니다. 문재성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리강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절반 왔어요. 절반이요? 네. 리강이 말했습니다.
이제 베이징 공항에서 제3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왜 위험합니까? 공항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리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중국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공항을 거쳐야 하니까요. 그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문재성은 긴장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리강이 새 여권을 꺼냈습니다. 리추노 신분으로 환승구역까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서는 중국 관할도 아니고 목적지 국가 관할도 아니에요. 일종의 무인지대죠. 그럼 그곳에서 우리 팀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갈 거예요. 2018년 1월 베이징 서우드 공항. 문재성은 출국 게이트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손에 든 여권, 리추노, 죽은 사람의 이름. 이 게이트만 통과하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무. 등 뒤에서 들려온 그 단어. 북한식 억양. 문재성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중국 공안 제복을 입은 두 남자.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안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끝내 잡혔다는 것을요. 죽은 사람이 되려 했지만 결국 진짜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